자녀에게 내 모든 걸 줬는데 결국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이게 무슨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세대 간의 약속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이 안타까운 비극, 오늘 그 원인이 뭔지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67%. 이 숫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 9년 동안 부모가 자식한테 제발 나 좀 부양해달라고 건 소송이 늘어난 비율입니다. 67%나 말이죠. 가족이라는 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여야 하는데 지금 그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인 셈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요, 놀랍게도 항상 똑같이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딱 3가지의 함정.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 증여라는 걸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더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에이,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져 하면서 그냥 믿고 재산을 턱 넘겨주시는 거죠. 근데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간의 정이나 사랑 같은 감정을 보지 않거든요. 아주 냉정하게 계약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따집니다. 사실 증여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나는 단순 증여. 말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선물이에요. 이건 한번 주면 그걸로 끝. 절대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 바로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재산을 주는 대신 너도 나한테 뭘 좀 해줘야 해 하고 조건을 거는 거죠. 예를 들면 매달 용돈 100만 원씩 줘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자녀가 이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럼 줬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78살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딸이 와서 아버지, 제가 죽을 때까지 모실게요 하니까 그 말만 굳게 믿고 평생 모은 돈 6천만 원을 주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돈을 받자마자 딸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갔는데 할아버지는 지고 말았어요. 왜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모시겠다는 약속이 문서가 아니라 그냥 말로만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법은 계약서 없는 효도를 아주 차갑게 외면해요. 법정에서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얼마나 착했는데 하는 눈물 섞인 호소보다 그냥 무미건조해 보이는 계약서 한 장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을 몰라서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2번째 늪이 또 있어요. 바로 돈, 즉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스스로 파산으로 걸어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캥거루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 큰 성인이 됐는데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 주머니에 기대 사는 자녀들 말이에요. 바로 이 캥거루족이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갉아먹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노부모 가구는요, 매달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이 구멍을 뭘로 메울까요? 답은 뻔하죠. 평생 아끼고 모은 부모님의 노후 자금, 즉 예금과 퇴직금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 과정이요, 너무나 정해진 수순처럼 흘러가요. 이걸 실버 파산의 4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첫째, 자녀에게 모든 노후 자금을 올인합니다. 둘째, 결국 부모 수중에 현금이 바닥나는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죠. 셋째, 돈줄을 자식이 쥐게 되니까 집안의 권력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결국 유기, 즉 버려지는 겁니다. 너무나 예측 가능한 결말이라서 더 가슴이 아프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사실 돈이나 법의 문제라기보다 어쩌면 가장 다루기 힘든 마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조금은 비틀어진 그런 심리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유착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너무 깊숙이 얽혀서 마치 자녀를 자기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상태를 말해요. 건강한 경계선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런 관계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불건전한 의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부모의 끝없는 희생이 자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건 당연히 내 것이라는 권리의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희생이 오히려 괴물을 키우는 셈이죠. 이게 바로 착한 부모 컴플렉스 때문이에요. 자녀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내가 나쁜 부모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자녀의 독립심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부모 자신의 노후까지 파괴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원인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제는 희망을 얘기할 시간입니다.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요, 가족을 못 믿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의 기대를 명확하게 해서 관계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부담부 증여 계약서, 우리가 흔히 효도 계약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어떤 재산을 주는지, 매달 생활비 100만 원 입금처럼 부양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약속을 어기면 재산을 즉시 돌려받는다는 조항까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잘 모시겠다 같은 애매하고 두루뭉술한 약속은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계약서가 전부는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은 더 있어요. 자녀를 지원하기 전에 내 연금을 먼저 챙기는 것. 만약 재산이 집 한 채가 전부라면 주택연금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나만의 삶을 준비하면서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계약서는 과연 가족 간의 불신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면서 더 건강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토대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